한국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중동의 밤하늘에 띄워진 죽음의 숫자 770, 믿었던 미국마저 등을 돌린 절체절명의 순간 중동 사막에 정체불명의 거대한 수송기 편대가 착륙했습니다. 이건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라며 모두가 비웃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수치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살려달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사막 한가운데 발사대를 세워버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 국왕들이 석유 다 줄 테니 한국 무기부터 달라며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이유. 대체 한국은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중동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는 폭발음이 아닙니다. 경보음이에요. 폭발은 이미 늦었다는 뜻이고 경보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그 경보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령관 수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류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류이길 바랐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탄도미사일 170발 이상. 자폭드론 600기. 오류가 아니었죠. 옆에 있던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어요. 저는 칼리드 알 나세르 UAE 공군 방공작전 사령부 준장입니다. 이 나라 하늘의 마지막 방어선이 저였죠. 그런데 그날 밤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은 수십 발뿐이었습니다. 수백 개가 떨어지는데 수십 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방어가 아니라 생존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확실히 끝이었죠. 첫 번째 착탄은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 기지 북쪽 활주로였어요. 지하 벙커에 있던 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콘크리트 파편을 맞았습니다. 작은 조각이었지만 이마에서 피가 흘렀죠. 그 피를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착탄이 8초 뒤에 왔으니까요. 남쪽 레이더 기지 피격. 통신 두절. 세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부다비 동쪽 에너지 시설 방향 다수 비행체 접근 중.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무차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기지는 우리의 눈을 없애려는 거였고 레이더 기지는 귀를 없애려는 거였죠. 에너지 시설은 심장이었습니다. 이라는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죽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25년간 이 자리에서 수백 번의 모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미국 포트 블리스에서 패트리어트 운용 과정도 이수했죠. 미사일 궤적을 보면 발사 지점까지 역추적할 수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제 경험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숫자가 달랐으니까요. 훈련에서는 미사일 5발이 동시에 날아오는 시나리오가 최악이었습니다. 10발이면 극단적 상황이었죠. 그날 밤은 170발이었어요. 거기에 드론 600기가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에 빠졌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멍한 느낌이었죠. 숫자가 너무 크면 인간은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벙커가 세 번째로 흔들렸을 때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서쪽 방공 진지 피격. 패트리어트 1개 포대 가동 불능. 가동 불능. 그 네 글자가 저를 때렸어요. 우리는 원래 패트리어트 포대 몇 개로 이 나라 하늘 전체를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첫 교전도 하기 전에 사라진 겁니다. 작전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긴장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장교들의 눈에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체념이었죠. 사령관 현재 잔여 요격탄 42발입니다. 42발. 밖에서는 수백 개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계산할 것도 없었어요. 한 발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상황인데 어디를 먼저 지킬 것인지조차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군 기지를 지키면 에너지 시설이 뚫립니다. 에너지 시설을 지키면 레이더가 사라지죠. 레이더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눈을 감고 싸우는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방공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지도 위의 모든 점이 사람이었어요. 기지에 배치된 수백 명의 병사들. 에너지 시설 주변에 사는 수만 명의 시민들. 그 무게가 갑자기 양쪽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령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부관이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 한 사람의 결정에 이 나라의 밤이 달려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전술이 아니었어요.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시스템을 믿고 자란 사람입니다. 패트리어트를 제 손으로 운용했고 미군 교관에게 직접 배웠죠. 그들이 만든 방어 체계 안에서 25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항모 전단이 걸프만으로 향하고 있을 거라고. 추가 요격탄이 수송기에 실려오고 있을 거라고. 결국 미국이 해결해 줄 거라고. 그건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죠. 25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습관이었으니까요. 네 번째 착탄이 왔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달랐어요. 낮게 깔리는 진동이었습니다. 드론이었죠. 자폭 드론이 저고도로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탄도미사일은 그래도 레이더에 잡힙니다. 궤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드론은 달랐어요. 낮게 느리게 수백 기가 사방에서 기어들어왔습니다. 마치 땅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것들이었죠. 레이더 장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적어도 비행체 다수 탐지. 기존 시스템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추적이 어렵다. 그 말은 요격도 어렵다는 뜻이었어요. 하늘에서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고 땅 위에서는 드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숨통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급 사령부와의 직통 회선이었어요. 현재 상황 보고 드립니다. 방어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즉각 지원을 요청합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확인했다. 대기하라. 대기하라.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기하라니요. 하지만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믿고 있었으니까요. 어딘가에서 답이 올 거라고. 벙커 안에서 한 병사가 헬멧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선택된 표적이었습니다. 이란은 공격한 게 아니라 제거하려 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거 목록의 한가운데 서 있었죠. 하늘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42발. 그게 그날 밤 이 나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제가 25년간 믿어온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올 줄은요. 공격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건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멈춘 게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른 거였죠.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우리도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미국 측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요격탄 긴급 군수 지원 기술 인력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건 전부 요청했죠. 25년간 미국과 함께해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합동훈련도 수십 번 했고 그들의 교범으로 장교를 길러냈어요. 패트리어트를 우리 돈으로 사면서도 불만이 없었던 건 그 뒤에 미국이라는 보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맹이니까요. 위기에 동맹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락을 넣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답이 없었어요. 작전실 안에서는 피해 상황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북쪽 활주로 사용 불가. 서쪽 방공진지 가동 불능. 남쪽 레이더 기지 통신 간헐적 두절. 보고를 들을 때마다 지도 위에서 우리 영토가 줄어드는 느낌이었죠. 2시간이 지나서야 워싱턴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화상회의였어요. 화면 너머로 미국 측 담당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새벽에 급하게 불려나온 티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넥타이를 맨 거였어요. 우리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파악하고 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외교에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잔여 요격탄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과 긴급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화면 너머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최단 시일 내에 가능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담당관이 안경을 고쳐 쓰더니 입을 열었어요. 납기를 재조정해도 최소 18개월이 필요합니다. 18개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18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18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준비된 답변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25년치 신뢰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끔찍한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요구를 요청할 시점이 아닙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 더 떨어졌습니다. 요구를 늘릴 시점이 아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3번 되풀이했어요. 외교적 수사를 걷어내니까 본뜻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아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였죠. 너희는 지금 중요하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생산 라인은 한계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도 보내야 하고 동유럽 배치 물량도 있었죠.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 내 정치적 상황까지 얽혀 있었어요. 의회 승인, 수출 허가, 우선순위 조정. 서류 한 장이 넘어가는데 몇 달이 걸리는 구조였죠.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납득은 안 됐어요. 이해와 납득은 다른 겁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납득은 가슴으로 하는 건데. 제 가슴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 다른 채널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채널. 어떤 채널을 말하는 건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사관, 국방부 직통, 백악관 안보라인. 하지만 답은 같을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배신감이었죠. 25년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믿었고 그들의 교리대로 군대를 세웠어요. 패트리어트를 살 때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죠.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에는 위기에 함께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위기가 오니까 돌아온 건 18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벙커 벽을 바라봤어요. 콘크리트 벽이 전부였죠. 그 벽 너머로 이 나라의 하늘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나라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맹이 아니었어요. 보호받는 파트너도 아니었죠. 순서가 밀린 고객이었습니다. 납기가 밀린 주문서를 들고 대기하는 고객. 그게 우리의 위치였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분노를 억눌렀어요. 감정은 전쟁에서 쓸모없다고 25년간 믿어온 사람이니까요. 대신 차갑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면 그럼 어디서 구하느냐?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유럽은 자기들 물량도 부족하고 이스라엘은 아랍 정서상 절대 안 되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다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오고 있었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전 포대 잔여 요격탄 현황 다시 올려라. 한 발 단위로. 그 명령을 내리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시 세봤자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가 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20살짜리 아이들이 헬멧을 쓰고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까지 무너지면 이 벙커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대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건 텅 빈 질문 하나였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답을 찾기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를 간신히 넘긴 뒤였습니다. 요격탄은 28발로 줄어 있었어요. 14발을 더 소모한 거죠. 세 번째 파도가 오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어요.
벙커 안 좁은 회의실에 8명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공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피격 지점들이 상처처럼 찍혀 있었죠.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대안을 찾아라.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안이라는 게 원래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탄약도 선택지도요. 참모들이 하나씩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럽 쪽 긴급 조달 가능성. 불가능했어요. 프랑스의 아스테르는 생산 물량이 이미 동유럽에 묶여 있었고 납기를 당겨도 1년 이상이었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성능은 확실했지만 아랍 정서상 도입은 정치적 자살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S-400.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선언과 같았으니까요. 하나씩 지워나갈수록 테이블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문이 하나씩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복도 끝에 벽만 남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정보분석관 하심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30 초반의 젊은 장교였죠.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령관, 한 가지 검토하지 않은 옵션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하심에게 쏠렸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정말로 멈춘 것 같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한국.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제 머릿속 선택지에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폴란드에 대량 수출을 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있죠. 하지만 그건 전차와 자주포 이야기였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미사일 방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그 세 나라의 영역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고 했나? 제가 되물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어요. 하심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띄웠습니다. 천궁2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드론까지 복합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모들 사이에서 미묘한 반응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죠. 관심보다는 회의감에 가까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심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고 수출 의지가 확인된 국가입니다. 납기 단축 가능성이 현존 옵션 중 가장 높습니다. 납기 단축. 그 단어에 제 귀가 반응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능표가 아니라 속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테이블 반대편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외교 담당 참모 나빌이었어요. 미국 주재 무관 출신의 베테랑이었죠. 하심,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 나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야. 미국에 대한 선언이 되는 거라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나빌이 옳았습니다. 이건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나빌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미국 측이 명확하게 전달해 왔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핵심 문구는 한 줄이었어요. 한국산 방공 체계를 도입할 경우 양국 군사 협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재검토. 외교 언어에서 재검토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경고였죠. 한국을 선택하면 관계는 끝이다. 그게 진짜 의미였어요. 회의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나빌이 먼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사령관, 미국을 잃으면 방공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전투기 도입, 정보 공유, 연합훈련. 전부 흔들립니다. 50년간 쌓아온 군사 인프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이었어요. 정비 매뉴얼부터 부품 하나까지 미국 체계에 묶여 있었죠. 그걸 포기한다는 건 당장 전투기를 날릴 수 없게 된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심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50년간의 인프라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까? 18개월을 기다리라는 게 동맹의 답이었습니다. 나빌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가 멈췄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맞았어요. 미국을 잃는 건 치명적이었고 미국을 기다리는 건 자살이었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벙커 위에서 또 뭔가가 터진 거였죠. 참모들의 시선이 전부 제게 와 있었습니다. 8쌍의 눈이 하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아까 그 20살짜리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헬멧을 쓰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올려다보던 아이. 우리 살 수 있습니까? 그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관계. 그건 국가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벙커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밤을 넘겨야 하는 수백 명의 병사들. 그건 국가의 현재였어요. 미래를 지키려다 현재가 사라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심. 예, 사령관. 한국 측과 접촉 가능한 채널이 있나? 회의실에 긴장이 흘렀어요. 나빌이 눈을 감았습니다. 하심은 대답 대신 태블릿을 한 번 더 두드렸어요. 주한 UAE 대사관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한국 방위사업청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비공식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촉해라. 단 비공식이다. 아직 결정은 아무것도 안 됐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공식이라는 말은 핑계에 불과했어요. 문을 연 이상 이미 한 발은 건너간 거였죠. 나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 이건 도박입니다. 저는 나빌을 봤어요. 오래 함께한 전우였습니다. 나빌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네. 잠깐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낫지 않나. 나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천천히 걷어들였어요. 반대를 거둔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막지도 않겠다는 뜻이었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이 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죠. 벙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 방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혀야 했는지를요. 미국이 등을 돌리고 유럽이 안 되고 러시아가 불가능하고 이스라엘이 막히고 모든 문이 닫힌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금기를 깨야만 도달하는 답이었죠.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답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시간은 더 없었어요. 밖에서 다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공습은 새벽 6시 20분에 끝났습니다. 요격탄은 17발로 줄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계산할 의미도 없는 숫자였죠. 하심이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한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주한 UAE 대사관을 경유한 라인이었어요. 저는 그 사이 작전실에서 잔여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었죠. 17발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기대라는 건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가능한 문을 전부 두드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문들 중 하나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접촉을 넣고 나니까 오히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회의실에서는 급하니까 일단 문을 열었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니 질문이 쏟아지더군요. 한국이 방공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증거가 있었습니까? 천궁2라는 이름은 들어봤어요. 사양서 숫자도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사양서대로 작동하는 무기는 세상에 없습니다. 실전은 다른 문제거든요. 오전 참모 브리핑에서 그 불안이 터져 나왔어요. 나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 한 가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한국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운용된 기록이 있습니까? 정확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답은 명확했죠. 대규모 실전 기록은 없었습니다. 나빌이 이어 말했어요. 패트리어트는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실전에서 굴러간 이력이 있습니다. 걸프전부터 30년 넘게 실전 데이터가 쌓인 시스템이에요. 한국 건 공장에서 나와서 시험장에서 쏴본 게 전부 아닙니까? 참모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비 체계도 문제입니다. 패트리어트는 부품 수급 경로가 잡혀 있어요. 한국 장비는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부품은 어디서 옵니까? 사막 환경에서 검증이 된 겁니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타당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접촉을 지시한 건 저였지만 확신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밀려서 한 선택이었지 믿음에서 나온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누구도 한국을 믿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하심이 태블릿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다른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천궁2 사양서가 아니었어요. 바라카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아부다비 서쪽 사막에 세워진 UAE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걸 지은 나라가 한국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UAE 군인은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떠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제대로 떠올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심이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사령관 참모님들 우려가 맞습니다. 실전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판단할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하심에게 쏠렸어요. 한국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원전 시설이 서 있었어요. UAE 역사상 가장 큰 단일 건설 프로젝트였죠. 2009년에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했습니다. 경쟁 상대가 프랑스 아레바였어요. 원전 선진국의 대명사였죠. 그런데 한국이 이겼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어요. 당시 상당한 화제였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과정은 몰랐습니다. 왜 이겼는지 아십니까? 하심이 물었어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격만은 아니었습니다. 공기 준수율이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은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나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카 원전 4기를 순차적으로 완공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일정을 지키는 나라. 미국은 18개월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량부터 확인하고 있었죠. 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아크 부대. 한국군 특수전 부대. UAE에 파견되어 수년간 함께 훈련한 부대였죠. 아크 부대를 기억하십니까, 사령관? 기억하느냐고요? 저는 그보다 더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7년이었어요. 합동훈련 기간 중에 예상치 못한 사막 폭풍이 몰아친 적이 있었습니다. 훈련장 인근의 통신시설이 손상됐고 복구에 시간이 필요했죠. 우리 쪽 공병대가 장비를 가져오려면 반나절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군 아크부대 대원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명령도 없었죠. 그냥 장비를 들고 나타나서 복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우리 쪽 소령이 말했어요. 저 사람들 명령 받은 겁니까? 저도 고개를 저었죠. 아니었거든요. 그냥 움직인 겁니다. 그때는 그냥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오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심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아크 부대는 UAE 군과 수년간 사막전, 특수전, 대테러 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습니다. 철수 없이 교대 파견을 유지했고 양국 군사 교류의 핵심 채널이었습니다. 철수 없이. 그 세 글자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미국은 상황이 복잡해지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서 조용히 남아 있었죠. 참모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빨랐던 건 예전부터였군.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심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양국 군사기술 협력 연표였어요.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방산기술 교류, 군사훈련 협정. 하나씩 보니까 양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두꺼운 관계였어요.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물었습니다. 하심, 자네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건가? 하심이 잠깐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전부터입니다.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혹시 모를 대안을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젊은 분석관이 한 달 전부터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오랜 경력의 장군이면서 미국밖에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묘한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젊은 장교가 대견했어요. 나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와는 톤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사령관, 아무리 과거 협력이 있었다 해도 방공 시스템은 다른 문제입니다. 원전 짓는 거랑 미사일 막는 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나빌의 지적은 정당했습니다. 원전과 미사일 방어는 분야 자체가 달랐어요.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였죠. 저는 나빌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야.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 그리고 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는 이미 봤으니까. 항상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보다 빨랐어요. 끝까지 남아 있었죠. 그건 이력서에 적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력서보다 그게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심 한국 측에 추가 메시지를 보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시스템 사양만이 아니다. 긴급 배치가 가능한 일정과 구체적인 지원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사령관. 하심이 나갔고 회의실에는 저와 나빌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었고 요격탄은 17발이었죠. 나빌, 나도 미국을 잃고 싶지 않네. 하지만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면 잃을 미국도 없어. 나빌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알기론 한번 맡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뜬금없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게 나빌 나름의 동의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벙커의 형광등 불빛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오늘 처음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라카의 사막에서 훈련장의 모래바람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그들과 함께 위기를 넘겼던 겁니다. 단지 잊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계약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함께 싸운 파트너였죠.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한국 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남은 17발로 버텨야 했으니까요. 한국 측의 답변은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접촉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았어요. 하심이 작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친구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숨을 고르지도 않고 바로 보고했죠. 사령관, 한국 측 회신입니다. 가용 물량 확인 완료. 긴급 수송 준비 가능. 구체적 일정 협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저는 하심의 얼굴을 봤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흥분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조심스러웠어요. 일정이 어떻게 되던가. 하심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에 저는 눈이 멈췄습니다. 수일 내 1차 수송 가능. 수일. 미국은 18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1년 이상이었죠. 한국은 수일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무 빠른 거였거든요. 방공 시스템이라는 게 택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사일 본체, 발사대, 레이더, 통제 장비, 기술 인력. 이게 전부 같이 움직여야 하나의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수일 안에 보낸다고요. 하심, 이거 확실한 건가? 숫자만 보내놓고 실제로는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심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 답변이 구체적입니다. 수송기 편대 편성 완료. 탑재 물자 목록 확정. 기술 지원 인력 동시 파견. 문서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 넘어온 겁니다. 실행 계획.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미국은 회의를 했고 한국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저는 참모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나빌도 왔어요.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하심이 전체 일정을 브리핑했어요. 1차 수송으로 천궁2 핵심 구성품과 레이더 장비가 도착하고 기술 인력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2차 수송으로 추가 요격탄과 발사대가 오죠. 그리고 현지 설치 및 시험 가동까지의 예상 일정. 전부 구체적인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나빌이 물었습니다. 기술 인력이 몇 명이나 오는 건가? 초도 파견 기준으로 운용 요원과 정비 인력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입니다. 시스템 설치부터 실전 운용 교육까지 한 번에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나빌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설치하고 교육까지 한다고? 보통은 장비만 보내고 교육은 나중에 따로 하지 않나. 하심이 답했습니다. 그게 한국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장비만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원이 직접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참모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다른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도 아니고 기대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였죠. 혹시라는 단어가 사람들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나빌이 태블릿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1시간 전에 들어온 겁니다. 미국 측입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현 시점에서의 제3국 장비 도입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재차 강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경고였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공식 접촉이라고 했지만 이 바닥에서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나빌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령관, 시간이 갈수록 압박은 강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꾸면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는 나빌을 봤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은 잔여 전력 현황판을 봤어요. 요격탄 17발. 그 숫자는 아까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나빌 돌이킨다고 해서 미국이 요격탄을 보내주는 건 아닐세. 18개월은 18개월이야. 나빌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으니까요. 돌이키든 밀고 나가든 오늘 밤의 현실은 같았습니다. 17발. 그게 전부였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 공식 회신하라. 긴급 도입을 추진한다. 수송 일정을 확정해달라. 하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벙커 어딘가에서 또 착탄음이 울렸습니다. 벽이 미세하게 떨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느낌이 달랐어요. 같은 떨림이었는데 두려움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하심이 새벽에 제 숙소 문을 두드렸어요. 잠을 자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틀째 제대로 눈을 못 붙이고 있었거든요. 사령관, 활주로에 나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군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막의 밤은 낮과 온도 차이가 크거든요. 활주로 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수송기 한 대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사막 전체를 울렸죠. 수송기가 멈추고 후방 램프가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군복을 입은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장비 컨테이너가 하나씩 내려졌죠.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우리가 공식 회신을 보낸 지 이틀이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협상이 진행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수송기가 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내리고 있었고 장비가 내려지고 있었죠. 하심이 옆에서 작게 말했어요. 들어보니까 우리 공식 회신이 오기 전에 이미 수송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심을 봤어요. 뭐라고? 한국 측에서 우리의 비공식 접촉을 받은 시점에 이미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공식 절차를 기다리면 늦으니까 준비부터 해놓은 거죠. 요청하기도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수송기를 한참 바라봤어요. 새벽빛 아래 기체 표면에 달린 표식이 보였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려고 했지만 억눌렀어요. 아직은 감동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장비가 실제로 작동하는 걸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말이 아니라 속도로 보여주는 나라. 그건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강력한 설득이었습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기술 인력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도 없었죠. 장거리 비행을 하고 왔을 텐데 피곤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내리고 설치 지점을 확인하고 배선을 점검하는 모습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우리 쪽 병사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놀라움과 긴장이 반반 섞인 얼굴이었죠. 자기들의 생존이 저 장비에 달려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빌이 제 옆으로 왔어요. 한참 수송기를 바라보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네.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장비 설치, 발사대 배치, 통제 시스템 연결. 한국 기술진은 우리 병사들과 나란히 서서 작업했어요. 통역이 중간에 있었지만 기술자들끼리는 손짓과 도면만으로도 소통이 됐죠. 언어가 달라도 미사일 앞에서는 통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하늘에서는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네 번째 파도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정보 보고는 수시로 올라왔고 레이더에는 간헐적으로 불명 비행체가 탐지됐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의 팀장이 제게 와서 말했어요. 통역을 통해서였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단 시간 안에 실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앞당기겠습니다. 1시간이라도 앞당기겠다. 그 말이 가볍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남의 나라 사막 한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1시간이라도 빨리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밤 벙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17발뿐이었죠. 이게 실패하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겠다고. 수송기의 엔진 소리는 꺼졌지만 설치 작업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그 불빛이 작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걸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정말로 1시간이라도 앞당기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설치가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기대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25년간 미국 시스템만 다뤄온 사람이에요. 패트리어트의 작동음, 레이더의 주파수 패턴, 발사 시퀀스의 리듬까지 몸에 배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한 번도 실전에서 본 적 없는 장비였습니다. 사양서의 숫자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은 다른 문제거든요. 작전실에 들어서니 화면 구성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전술 디스플레이가 기존 체계와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2명이 우리 레이더 장교 옆에 앉아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실전 운용 준비 상태는 어떤가? 한국 측 팀장이 통역을 통해 답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 가동 중입니다. 실전 대응 준비 완료됐습니다. 준비 완료.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을 온전히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쟁에서 준비 완료라는 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밤 10시. 정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 서부 지역에서 발사 징후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어요. 4번째 파도가 오고 있었죠. 벙커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진짜 시험이라는 걸요. 밤 10시 34분. 레이더의 첫 번째 신호가 잡혔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 다수 탐지. 방위각 북북동. 접근 속도 확인 중.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2번째 보고가 올라왔죠. 적어도 비행체 다수 탐지. 남서쪽에서 접근 중.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위에서는 탄도미사일, 아래에서는 드론. 복합 공격이었어요. 이전 3차례 파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이 패턴을 바꾼 거였죠. 패트리어트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목표물을 잡는 데는 탁월했죠. 하지만 저고도로 기어 들어오는 소형 드론에 대해서는 대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라 동시다발 공격에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 3차례 파도에서 우리가 그렇게 빨리 요격탄을 소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면 드론이 뚫고 들어왔고 드론을 잡으려면 탄도미사일 대응이 늦어졌죠. 양쪽을 동시에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 시스템 화면을 봤습니다. 천궁2의 전술 디스플레이 위에 붉은 점들이 찍히고 있었어요. 고고도와 저고도 목표가 동시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보였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에는 높은 위협 등급을, 드론에는 별도의 추적 라인을 부여하고 있었죠. 패트리어트처럼 하나씩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표적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빠르게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전 준비 완료. 발사 승인 대기 중입니다. 모든 눈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승인은 제가 내려야 했어요. 이 버튼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었죠. 손이 떨렸는지 안 떨렸는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던 건 기억해요. 교전 승인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서 하얀 연기가 치솟았어요.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미사일이 보였습니다.
천궁2의 첫 발사였죠. 하나가 아니었어요. 연달아 여러 발이 올라갔습니다. 하얀 연기 기둥이 사막 위로 줄지어 피어올랐죠. 360도 전방위에서 수직으로 솟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패트리어트는 발사대 방향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천궁2는 수직 발사 방식이라 어느 방향이든 즉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던 불빛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궤적이 흐트러진 건가 싶었죠. 하지만 두 번째 불빛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도요. 레이더 화면을 봤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요격 확인. 첫 번째 표적 격추. 두 번째 표적 격추 확인. 세 번째, 네 번째 동시 격추. 보고가 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쉴 틈 없이 이어졌어요. 작전실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고하는 장교의 목소리만 벙커 안을 채우고 있었죠. 떨어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불빛들이 하나씩 공중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미사일이 땅에 닿기 전에 제거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요격이었죠. 정확했고 연속적이었고 제가 25년간 본 어떤 교전보다 빠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위협이 밀려왔어요. 적어도 드론이었습니다. 수십 기가 지면을 스치듯 접근하고 있었죠. 천궁2가 고고도를 막고 있는 사이 또 다른 시스템이 반응했습니다. 비호 복합이었어요. 한국군이 운용하는 대공 장갑차 K-32죠. 기관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적어도 전문 방어 체계였습니다. 기관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짧고 격렬한 연사음이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드론들이 하나씩 불꽃을 일으키며 떨어졌죠. 옆에 있던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잔디 깎듯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저고도를 후려내듯 드론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천궁2가 탄도미사일을 잡고 아래에서는 비호 복합이 드론을 걷어내고 있었죠. 고고도와 저고도가 동시에 방어되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패트리어트로는 불가능한 장면이었어요.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에 집중하면 드론이 빠지고 드론에 신경 쓰면 탄도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순차 대응의 한계였죠. 천궁2와 비호 복합은 그 문제를 구조 자체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층위의 위협을 각각 전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전이 끝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심이 최종 집계를 가져왔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이 굳었어요. 요격률 96%. 일부 구간에서는 100%. 패트리어트의 실전 평균이 약 70%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96%.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간단했어요. 날아온 것 중 거의 전부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작전실이 조용했습니다. 환호가 나올 법도 했는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반응이 늦은 거였죠. 나빌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면을 보고 있었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이 밤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한국기술진 팀장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냈는지 모르는 것처럼 담담했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살아남는 시스템을 만든 거였습니다. 강대국은 이론을 말했고 한국은 결과를 보여줬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완성된 방어 체계라는 걸요. 벙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비어 있었습니다. 떨어져야 할 것들이 전부 사라진 하늘이었어요. 고요했죠. 그 고요함이 그날 밤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의 교전 데이터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군사 채널을 통해서요.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UAE가 미국 시스템 없이 이란의 복합 공격을 막아냈다. 그것도 96% 요격률로. 한국 장비로. 이게 사실이냐는 확인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사우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칼리드, 어젯밤 일이 사실인가?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 장비 도입이 도박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미국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가 먼저 전화를 해오고 있었어요. 사실이네. 직접 봤으니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 우리도 검토해보고 싶다. 검토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저는 다른 걸 읽었어요. 급함이었습니다. 사우디도 같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었죠. 2019년에 아람코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사우디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패트리어트가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걸 그들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전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우디뿐이 아니었어요. 그 주 안에 이라크에서도 접촉이 들어왔습니다. 이라크는 상황이 더 절박했죠. 자국 내 친이란 민병대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독자적인 방공 능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였으니까요. 이라크 측 관계자가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시스템 도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기간을 말하니까 화면 너머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속도가 가능합니까? 가능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미국은 18개월을 말했고 한국은 수일 안에 수송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하자 이라크 측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카타르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조금 다른 경로로 접근해 왔어요. 방공 시스템 단독 도입이 아니라 통합 방어망 구축에 관심이 있었죠. 천궁2를 중심으로 적어도 방어 체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검토하고 싶다는 의향이었습니다. 단순히 미사일 몇 발을 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 전체를 자국에 이식하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있었어요. UAE가 문을 열자 그 뒤로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하심이 각국의 문의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했어요. 사령관 현재까지 공식 및 비공식으로 접촉해온 국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입니다. 한국 시스템의 실전 성능과 도입 일정. 나빌도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걱정하던 그 나빌이 외교 채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사령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빌이 서류를 한 장 밀었어요.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납기 재검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었습니다. 18개월이라고 했던 미국이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고 그 결과가 증명되자 갑자기 유연해진 거죠. 씁쓸했습니다. 위기에 등을 돌린 쪽이 성과가 나오니까 다시 손을 내미는 모양새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안보를 감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했고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도 키워가야 했죠. 둘 다 필요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였어요. 그 주말에 정부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의 논의였죠. 저도 방공 작전 책임자로 참석했어요. 회의장에서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준장, 한국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며칠간 고민해온 답을 꺼냈어요. 장비의 성능은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주목한 건 성능 이면의 것들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움직였습니다. 장비만 보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요. 설치하고 교육하고 실전에서 함께 서는 것까지 한 번에 했습니다. 이건 판매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몇 년치 외교 논의를 며칠 밤의 전투가 정리해버린 셈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나빌과 마주쳤습니다. 나빌이 먼저 말했어요. 사령관, 사우디 측에서 비공식으로 한 가지를 더 전해왔습니다. 뭔가? 에너지 협력과 연계한 방산 패키지를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빌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필요하다면 석유를 가져가라. 대신 하늘을 지켜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석유를 가져가라. 중동 국가가 어떤 나라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석유는 이 지역의 생명줄이에요.
그 생명줄을 내밀겠다는 건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선언이었죠.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선택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벙커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라 숨을 돌릴 수 있었죠. 책상 위에 각국에서 온 문의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전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심이 커피 한 잔을 가져왔어요. 사령관,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 측에서 추가 제안이 왔습니다. 개별 국가 도입이 아니라 영내 통합 방공망 구축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각국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보다 연동된 방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입니다. 통합 방공망. 그 단어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개별 국가에 무기를 파는 것과 지역 전체의 방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은 미사일 몇 발을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의 하늘 전체를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지평선을 물들이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 그 하늘이 미사일로 가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빌이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사령관, 내일 사우디 측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 측도 참여하는 3자 회의입니다. 알겠네. 나빌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령관. 왜 그러나? 제가 처음에 반대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지. 그때 저는 50년간 쌓은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관계라는 건 시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군요. 나빌이 작게 웃었어요. 제가 이 친구의 웃는 얼굴을 본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위기에 누가 왔느냐. 그게 관계의 진짜 무게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빌 말이 맞았습니다. 하심의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어요.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그리고 아직 공식 접촉은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더 있었죠. 이 흐름은 우리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우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었어요. 국가 생존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스템의 첫 번째 증인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였어요. 그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구나.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요. 처음에는 중동 내부의 이야기였어요. 사우디, 이라크, 카타르. 이 나라들이 한국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같은 위협에 노출된 같은 지역의 나라들이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었어요. 하심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저는 처음에 읽는 줄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사령관, 폴란드 국방부에서 우리 교전 데이터에 대한 열람을 요청해왔습니다. 폴란드요. 중동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가 우리 밤하늘에서 벌어진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도입한 나라였거든요. 그들도 러시아라는 위협 앞에서 방공의 빈틈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죠. 미국산 패트리어트를 일부 보유하고 있었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추가 도입을 요청해도 납기가 밀리는 상황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폴란드만이 아니었어요. 루마니아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노르웨이에서도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나빌이 정리해온 외교보고를 보면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생각해보면 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결과를 보여줬죠. 미국은 회의를 열고 서류를 돌리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18개월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수송기를 띄우고 사람을 보내고 장비를 설치하는 동안 결과를 만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죠. 한국은 그걸 증명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하심이 흥미로운 통계를 가져왔어요. 사령관, 한국 방산 수출 추이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사례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수치를 봤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성장세가 있었지만 우리 건 이후로 기울기가 달라졌죠.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게 된 게 아닙니다.
문의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하심이 설명했어요. 이전에는 가격 경쟁력 때문에 한국을 검토하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미국 건 비싸니까 한국 걸 보자는 식이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을 보고 오는 겁니다. 가격이 아니라 성능이 먼저인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실전 기록은 어떤 카탈로그보다 강력한 증거거든요. 천궁2는 이제 사양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전에서 96%를 찍은 시스템이었어요. 그 기록은 지울 수 없는 거였죠. 며칠 뒤 한국 측과의 공식 후속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 회의가 아니라 직접 만남이었어요. 한국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직접 아부다비로 왔죠. 회의장에서 저는 한국 측 대표단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겸손이었어요. 96%를 찍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러 왔더군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번 실전 운용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들을 정리해왔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체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감탄했어요. 96%를 거두고도 부족한 점을 먼저 꺼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머지 4%를 메우겠다는 거였죠. 이 태도가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국 측 수석 대표와 짧게 차를 마셨어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편한 대화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공식 접촉을 했을 때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셨습니까? 공식 절차도 안 끝났는데 수송 준비를 하신 거잖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잠깐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절차를 기다리면 늦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늦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늦으면 의미가 없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령관, 미국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군사력, 기술력, 외교적 영향력. 아직도 세계 최강이죠. 나빌이 창밖을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게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더 이상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국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모든 곳에 동시에 닿을 수는 없었죠. 우크라이나, 동유럽, 인도태평양, 중동. 관심과 자원이 분산되면서 빈자리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틈을 노린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필요한 순간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라카 원전 기공식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UAE 관계자들이 함께 서 있었죠. 그때는 그냥 건설 프로젝트의 기념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달랐어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전을 짓고 군인을 파견하고 훈련을 함께하고 한 겹씩 쌓아 올린 것들이 그날 밤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하심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사령관, 마지막 보고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오늘자로 카타르가 공식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통합 방공망 구축 관련입니다. 이걸로 중동 핵심 4개국이 전부 한국 시스템을 검토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4개국. UAE에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지역 전체의 안보 구조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중동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지도 위에 피격 지점이 붉게 찍혀 있었죠. 지금은 다른 표시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들이 하나씩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파란 점들로 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25년간 군에 몸담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누가 강한지 알 수 없죠. 위기가 와야 비로소 보입니다. 누가 떠나고 누가 남는지, 누가 말을 하고 누가 움직이는지. 그날 밤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을 때 25년간 믿었던 나라는 18개월을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것 같았던 나라는 수송기를 띄웠어요. 우리는 그날 진짜를 봤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강대국은 위기의 순간에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파트너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죠. 한국이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이 전쟁의 결과를 바꿨습니다. 중동의 판도를 바꿨어요. 어쩌면 세계의 질서까지 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기념사진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점처럼 느껴졌어요.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며칠 전에는 미사일의 불빛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었죠. 이제 그 하늘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지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강대국이 등을 돌린 순간 계산 없이 움직인 나라. 사막 한가운데서 수송기를 띄우고 사람을 보내고 하늘을 지켜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중동은 답을 얻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의 하늘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낸 대한민국, 앞으로도 더 나아갈 대한민국을 위해 화이팅!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